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그냥 우리 주진영 부단장님 제 옆에 와 계시고요. 양봉민 우리 더 좋은 민생교육복지본부장님 오셨고, 또 재원 조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김정우 팀장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나누어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지난 50여 년의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경제 규모는 크게 확장됐지만 우리 부작용이라 한다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불평등 문제, 그리고 일자리 부족 문제, 저성장 문제, 국민들의 행복지수 추락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선 공약 해법으로 저번에 우리가 3대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더불어 성장, 그리고 안전한 사회, 불평등 해소. 근데 불평등 해소는 결국 경제 민주화하고 더불어 성장, 복지 이 세 가지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은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 모델을 제안합니다. 저부담 저복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 적정부담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복지 규모는 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올리고 조세 부담률은 부자 감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불평등, 저성장,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게 우리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은 보시고 그 밑에 현안과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저복지, 최저부담 국가입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0.4%입니다.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GDP는 OECD 국가 중 13번째인데 복지 수준은 지금 자료가 존재하는 OECD 28개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경제 수준과 복지 수준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표에서 보시면 그걸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X축과 Y축에 보면 국민 부담률이 이제 위로 돼 있고, X축은 GDP 대비 복지 지출 했는데,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복지 수준은 사회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저부담, 저복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시장소득 빈곤율은 16.5%로 OECD 평균 28.4%에 비해 매우 낮고 양호한 수준입니다. 여기 시장소득 빈곤율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운 경제 용어입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빈곤율, 이건 상대적 빈곤율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수준으로 쭉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천만 가구라고 예를 들면 그 가장 가운데 있는 중위소득 가구의 소득보다도 50%가 안 되는 가구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소득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재정이나 복지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작동하기 이전에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 그 자체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빈곤율이 16.5%로 OECD 28.4%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정부 재정이 개입돼서 이제 사회보장이나 이런 개입돼서 소득 재분배 이후에 가처분 소득 빈곤율은 우리는 16.5%에서 14.6%로 조금 떨어집니다. 개선 효과가 11.5%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OECD는 평균이 28.4%에서 11.5%로 엄청나게 개선이 돼서 이 빈곤 개선율이 59.5%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재정이 거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못하고 있고, OECD 쪽은
재정이나 사회보장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인 빈곤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49.6%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위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율이 2002년부터 작년까지 지속되는 것도 이러한 체제복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 그 학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2002년부터 14년째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복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의 존립마저 위협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가 저출산으로 지구촌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복지 지출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국민부담률입니다.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률을 합친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는 2013년에 24.3%로 OECD 국가 평균 34.1%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우리나라가 가장 낮습니다. 이러한 최저복지 수준도 뒷받침할 수 없는 세액 구조로 인해서 2008년 이후 9년 연속 재정이 적자이고 누적 적자가 233조에 이릅니다. 금년에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등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현재처럼 부자 감세 기조화해서 저부담 저복지 체계를 고수하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 양극화 심화, 일자리 부족,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는 해법은 적정복지, 적정부담의 한국형 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한국형 복지 모델은 우리 여건과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지속가능한 더불어복지 모델입니다. 우리가 처한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체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는 북구형 모델, 유럽 대륙형 모델, 영미 모델, 여러 가지 복지 모델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통합을 이루고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감과 국민 감정,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등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모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처럼 복지에 대한 전체 그림 없이 땜질식으로 개별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중복과 누수를 피할 수 없고 운영 비용과 감시 비용 증가만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운영 체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는 내용 면에서는 선택적 보편주의입니다. 그리고 규모 면에서는 적정복지, 적정부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선택적 보편주의는 그러니까 특정 계층이나 특정 이 범주의 사람만 지원하는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이나 장애인, 실업자, 노인, 고아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분들을 보장해드리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 삶의 요소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선택적 보편주의의 내용입니다. 이 선택적 보편주의는 보편주의가 갖는 과다한 재원 소요의 문제와 선택적 복지가 갖는 사후적 교정의 한계를 보완해서 양 모델의 장점만을 취한 것입니다. 참고로 예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이 보육처럼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보편적 필수 서비스는 모든 계층,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지원하자. 이게 이제 보편주의인데 이 경우에는 보편주의를 적용하자는 것이죠. 중산 서민 측의 대표적인 부담 요소인 주거는 중산층까지만 지원을 하고 고소득층은 제외하자는 얘기고요. 전기료나 난방비 상하수도료처럼 기초적 생활 지원은 스스로 감내하기 곤란한
저소득층만 지원하자는 이런 맞춤형 복지 체계로 가자는 것입니다. 한국형 복지 모델은 성장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가 질 좋은 성장의 동력이 돼서 내수와 수출 간 균형 성장,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양극화 해소 성장, 고용 창출형 성장을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최대 당면 과제인 불평등과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수준으로 복지 규모를 적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복지라고 그랬는데 어느 수준을 적정복지라고 할 것이냐에 대한 지금 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수준을 현재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서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적정화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어느 나라나 뭐 복지를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공연불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복지 재원을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은 명쾌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거나 국민의 조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재원 조달은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서 조달할 것입니다. 우선 세출면에서는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 전달체계의 개혁 등을 통해서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 노력과 재정지출 개혁을 선행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정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이 불효불급한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의 재정이 들어갔거든요.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도 13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시행하지 않게 되면 여기서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세입 면에서는 우선 첫 번째 고려될 수 있는 게 건강보험 부과체계, 복지 내부에서 우선 세입 환경을 개선해 혁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 부담률을 적정화하고 애곡된 조세 체계를 정상화해서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이 중산 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하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조세 부담률이나 국민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아무리 복지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조세 부담률을 올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2013년 기준으로 OECD는 조세 부담률이 25.8%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겨우 17.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일본은 세계에서 재정과 조세 정책에 관한 한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뻔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보다 한 8% 가까이 우리가 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분단된 나라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복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조세 부담률을 18% 미만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국가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적자고 국가 부채가 폭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회보장 기여금을 플러스한 게 국민 부담률인데 국민 부담률도 OECD의 34.1%보다 거의 10%포인트가 낮습니다. 조세 부담률 수준을 그러면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게 적정 부담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세 부담률 수준을 2014년 17.8%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 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 그러니까 2017년에 19.6% 내외까지 2%만 올려도 연간 30조 원에 가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가 있고, 여기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이 병행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한국형 복지국가를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조세 부담률을 2%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그랬는데 어떤 세금을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조세 부담률이나 세금 문제는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말고 이제 앞으로 공약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과거에도 발표한 공약들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그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재원 전체를 가지고 조달 방안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원 조달 팀장께서 여기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별도의 기회를 갖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특이하게 제안을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범국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걸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당이 아무리 훌륭한 이런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제안하더라도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야당입니다. 그것도 다수당이 아니고 소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수준과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우리의 의욕만으로 복지 확충도 재원 확보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구호로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해서 우리나라가 목표로 해야 할 적정복지, 적정부담 수준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허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에서 최근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등 서민 증세를 밀어붙이는 것도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저 또는 옆에 계신 우리 전문가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예, 말씀하시죠. 요거를 80%로 지금 수준에서 높인다는 말씀이시죠? 2016년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첫 장에 보면 그 OECD 평균이 GDP의 21.6%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0.4%니까 딱 50% 절반이 안 되잖아요. 이걸 80% 수준까지 높인다는 거니까 그 21.6%에 80% 하면 16, 17% 정도 되는 것이죠. 네. 이게 2%포인트를 올리는 게 그 공약의 일부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래도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GDP가 지금 1,500조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올린다고 하는 얘기는 15조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조세 세금을 15조 더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7년에 아까 제가 조세 부담률이 우리가 19.6%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조세 부담률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율 체계가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7년에 19.6%였으면 지금은 가만뒀으면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 감세를 안 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21% 수준 내외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무리하게 부자 감세하면서 조세 부담률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17.8%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2007년 수준의 조세 부담률까지는 적어도 올려야 되겠다. 왜냐? 적정 복지를 하려면 여기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만 올려도 여기서 1%가 한 15조 되니까 2%포인트 올리면 30조 가까이가 늘어나고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지금 불효불급한 그런 세출 예산을 우리가 구조조정해가지고 아낀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4대강 사업 같은 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상당 부분의 예산이 또 이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재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봤겠네요. 그게 이제 그때 세금을 깎아준 내용을 보면 주로 대기업, 재벌 대기업, 고액재산가, 고소득자 이런 분들의 세금을 깎았거든요. 이건 시대 정신하고 안 맞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약자를 위해서 복지나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저쪽을 깎아줬기 때문에 이제 이 여건이 그동안 한 또 10여 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뭐 꼭 그대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 정신은 부자 감세, 철회, 고액재산가, 고소득자, 대기업 이쪽에 이제 세부담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중산 서민들의 세부담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재원 조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이 두 번째 우리 총선 정책 공약단 발표였습니다만 두 번째까지는 좀 큰 그림을 숲을 보여드렸어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오늘 오셔가지고 맨날 뭐 큰 그림만 갖고 오더라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다음번부터는 이제 손에 잡히는 개별 공약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